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아침, 살벌한 아침, 눈뜨기 싫은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네, 다시 시장은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갔다. 이스라엘의 재보복에 대한 그 불확실성,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네, 불확실성, 애매모호한 것.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는데 오늘 시장은 이 불확실성에다가 미국 국채 10년이 4.6을 돌파를 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좌우 스트레이트를 매겼고 거기에 미국의 각각의 기업들이 다양한 이유로 하락하는 거, 거기에 미국이 소매 판매가 0.7%나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를 물 건너가는 발로 뻥 차버리는 그러한 다양한 악재,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진 하루였다. 악재의 날이었다. 이 악재의 날에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결국 유탄을 누가 맞았냐? 성장주인 IT들이 다 맞은 거죠.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 오늘 한국 주식시장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장이다. 그런데 단 우리는 어제 먼저 선빵을 맞았죠. 네, 우리는 어제 선빵을 맞았는데 이 선빵을 맞은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오늘 시장에 나올 다양한 글로벌 뉴스에 이제 시장이 출렁출렁 하는 거죠. 뭐 이스라엘로 다시 재공격을 했다 아니다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불안한 장이다. 실적만이 유일하게 지금 브레이크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인데 실적도 한번 지켜봐야 했는데 골드만삭스는 일단 좋게 나와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금융주가 간 다음에 빅테크들이 그 다음에 오는데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뭔지 모르지만 불안하고 힘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 스탠스를 가져야 할 그런 시장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53, 나스닥은 1.64, S&P 500은 마이너스 1.13. 뭐 나스닥이 제일 많이 박살이 났더라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니까 인텔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락한 그런 날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TSMC 같은 것들은 살짝 하락을 했고 다음에 테슬라가 오늘 크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감원을 10% 이상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면서 두들겨 맞았는데 우리나라 오늘 2차 전지도 또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3월 소매 판매 전월비 0.7%나 상승했다. 시장은 한 0.4 정도 상승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0.7%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발로 뻥 차버리는 물 건너가게 하는 그런 악재 요인이었다. 미국 4월 뉴욕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4.3 예상을 하했다. 슬쩍 또 미국 경제가 슬로우다운해지는 그러한 점도 나오긴 하지만 소매 판매라는 큰 경제 지표에 묻혀버린 거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66%를 돌파를 했다. 5개월 내 최고이다. 금리 한번 봅시다. 금리를 보면 2년짜리는 4.929, 곧 5% 한번 찍을 것 같아요. 4.7bp 상승, 10년물은 4.619, 12.2bp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쟁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의 리스크가 있는데 이럴 때는 항상 미국 달러, 국채, 채권, 본드, 다음에 금, 골드 이런 쪽으로 가는데 왜 채권이 박살이 났을까? 이걸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뜯어보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2년짜리는 크게 오르지 않는데 10년짜리가 올랐다는 것은 뭔가 인플레이션의 위험?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시장에 오히려 더 크게 반영된 게 아닌가. 특히 유가와 연동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장이 흔들릴 때마다 늘 이런 안전자산, 플라이트 퀄리티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는데 금리가 이제 복병으로 다시 등장을 했는데 어느 날은 유가가 복병으로 이제는 금리가 복병으로 드러날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천만다행인 것은 유가는 마이너스 0.2%로 하락을 했습니다. 85.47달러. 이야기를 했죠. 하루에 이스라엘에서 시장에 쏟아진 것은 150만 배럴밖에 아니다. 300만 배럴 생산해서 글로벌 시장에 나오는 게 150만 배럴인데 러시아는 1000만 배럴을 넘게 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 차이가 10배 차이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유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음에 이렇게 빠졌는데 이때하고
지금 이란하고 가지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 또 경제가 슬로우다운해지는 그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는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대신 금리가 반대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국이 AI 규제법 초안 작성 절차에 착수했다. 그렇죠? 네, 뭔가 이제 규제법이 나왔는데 많은 것들을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작곡가 김영석 씨가 이제 뭐 작곡대회에서 이제 심사위원으로 해서 1등을 준 것이 AI가 작곡한 곡이더라. 깜짝 놀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애플 1분기 전 세계 출하량이 10% 이상 감소를 했다. 특히 중국에서 한번 터진 거죠. 네, 애플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은 오늘 마이너스 2.19% 하락하며 172달러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에 일단 금융주가 들어왔는데 골만삭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며 주가가 2.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브레이크, 이 아수라장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브레이크가 기업 실적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실적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직원 10% 이상을 감원하겠다. 네, 비용 감축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오늘 주가 박살이 났습니다. 네, 테슬라는 마이너스 5.27% 하락하며 장이 마감됐는데 오늘 국내 시장 2차 전지 아주 뭐 살벌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과감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 한번 봅시다. 0.15% 상승 105.999. 이제 106으로 올라올 거죠. 네,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의 엔화는 154.23엔. 네, 엔화 약세, 원화 약세, 위안화 약세가 시장의 큰 문제인데 뒤에 왜 원화가 약세로 가는지를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금 가격 한번 봅시다. 1.23% 상승 오늘 2,403.25달러. 뭐 역사상 최고의 달을 가격을 기록하는 게 금입니다. 금, 달러. 그런데 유가 이 세 개는 이제 강세로 가는 분위기인데 금리는 약세로 가는 분위기. 금리만 좀 잡혀서 좀 내려와야 되는데 금리가 안 잡히는 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주요 기업 주가 간단히 봅시다. ARM 마이너스 3.12, 엔비디아 마이너스 2.42, 860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850달러가 제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오면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850이 깨지면 무조건 800달러죠. 네, 이제 엔비디아도 뭔가 가치가 희석되고 있다. 신선함이 떨어지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에서는 신선함이라고 했죠. 프레시함이 떨어지면 다 맛탱가리가 가는 게 주식인 것 같아요. AMD도 마이너스 1.71%, 테슬라 5.27, 일라인일리 마이너스 0.0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9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들은 여전히 잘 버티는 것 같아요. TSMC 1.45. 남들 빠지는 것보다 적게 빠지는 것도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1.05. 오늘은 전체적으로 인텔 하나와 IT에서는 오르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하락한 그런 살벌한 장이다.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다. 또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는 선빵을 맞았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장 초반에는 빠질 수 있는데 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미국 이제 선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초박빙이다. 한번 보십시오.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이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싶죠. 지금 중동 정책이 실패했다는 게 가장 큰 약점으로 나오는데 경제는 너무 좋으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싶다. 저는 오히려 이게 현재 중동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바이든이 이스라엘 문제를 잘 다루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간다면 이 역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어있다. 이 가정을 가지고 한번 제가 오늘 펴고자 하는 논리, 왜 우리나라 원달러는 상승을 하고 향후의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거죠. 자, 원화 약세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은 총재가 원화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얼마 전에 한은 총재가 금통위를 하면서 한국 원화에 대해서
약세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 원화가 더욱더 약세로 가는 모습인데 그 내용을 한번 까봅시다. 자,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은 한미 간의 금리 인하에 대한 탈동조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즉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한국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하고 싶다는 것을 먼저 하는 총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달러와 원 환율 급등의 원인 중 1번은 금리 정책의 한미 간의 탈동조화 움직임이다. 달러와 원 환율이 2022년 11월 10일 이후 최고치인 1375.4원을 기록하면서 1400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달러와 원 환율의 급등 배경은 금리 정책의 탈동조화와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로 상징되는 유가 불안이다. 우선 금리 정책의 탈동조화 기대감은 4월 금통위에서 한흥 총재의 발언에서 촉발이 됐다. 한은 총재는 소비자 물가가 향후 한은 전망치에 수렴하는 흐름이 나타날 경우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즉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원화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22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미 연준 간의 금리 정책 탈동조화 추세에 한국도 동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원화 약세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미 연준 간 금리 정책 탈동조화 기대가 함께 원화 약세 심리를 더욱 부추기는 것은 한은 총재의 약세 용인 그러한 발언이었다. 한은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가는 상황임에도 과거만큼 우려가 크지 않다고 시사했고 이는 원화만 유도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한은 총재의 발언, 환율 관련 발언을 종합해보면 현재 환율에 대해서는 불편하다는 인식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사실상 환율 수준을 용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외환시장은 해석을 한 거죠. 요약하면 유가 불안 등의 잠재적 물가 불안 리스크가 있지만 22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미 연준 금리 정책 간의 탈동조화 현상에 한국 역시 동참할 여지가 커졌음을 의미한 것이다. 즉 2분기 들어 예상과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정책 차별화 움직임이 달러 강세 현상을 강화시키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의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 어느 정도 환율 수준을 용인할 수 있다는 한은 총재의 발언은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마저도 열어두면서 환율 시장에서는 원화가 더욱더 약세로 가는 원인으로 작동을 한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로 이제 한국 원화가 약세인 것은 한국 원화는 유가 움직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게 원화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금리도 있을 수도 있고 경제 GDP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경제 정책도 있을 여러 가지도 있는데 특히 한국 원화는 유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 유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달러 환율 급등의 또 다른 배경은 앞서 언급한 금리 정책의 탈동조화 현상과는 다소 대조적인 원인인 유가 상승에 있다. 금리 정책의 탈동조화 현상의 경우 금리 정책 차별화가 달러화 즉 원화 약세를 초래하고 있지만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따른 유가 불안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가 달러 강세 현상을 견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특히 유가는 물가 불안을 다시 촉발할 수 있고 이는 경기 침체 리스크를 재소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원화 가치는 유가에 유독 취약하다. 네, 유가가 상승을 하면 원화 가치가 취약하게 약세로 가는 그러한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석유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 기름값, 전기값 이런 것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4월 들어서 원화 가치는 약 2%대 하락을 했다. 이는 31개국 통화 중에서 원화 가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즉 유가 하락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전쟁 중인 누브라도 1.69%, 이스라엘 세겔도 1.54%보다 더 크게 통화 가치가 하락한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거죠. 원화 가치가 유독 여타 통화 가치에 비해서 하락폭이 큰 이유는 유가 등 에너지 가격에 가장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문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 분위기다.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이 추가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로 번지면서 추가 상승할 경우 불안정성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물가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것이고 이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자, 다시 돌아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절실하다. 네, 이 점을 저는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공산이 크다. 다행히 이란 역시 사실상 예고된 이스라엘 공격을 단행했고 확전을 피하려는 의도인 줄 몰라도 이란 공격은 군 시설만 표적으로 공격했고 드론을 보내니 격추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는 의외로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추론도 가능한 거죠. 결론 한번 봅시다. 시장은 결국 파국으로 가는 중이다. 이스라엘 통제 못하는 미국과 이로 인한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시장이 부정적으로 오늘 작동할 것이다. 오늘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 급락 여파로 주가가 추락할 가능성이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일 미리 선빵을 맞은 효과도 있어서 오늘 나올 다양한 전쟁 관련 뉴스에 춤을 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저의 개인적인 투자 경험상 이르는 불안한 시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죠. 팔고 쉬든지 눈 감고 버티든지 딱 두 가지 방법뿐이다. 판다는 것은 추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고 견딘다는 것은 반등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인데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자신만의 뷰와 통찰, 즉 엣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뒷북을 치거나 실위에 떠늘려 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전쟁은 결국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 있지만 역으로 경제가 슬로우 다운해지고 소비가 준다면 이러면 침체가 올 것이다. 비용이 상승하면서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존재한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너무 이제 글로벌 경제가 뜨거운데 특히 미국 경제 이 뜨거움을 식힐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한 모습이 나오는 등 예상과 달리가는 모습은 존재하나 문제는 금리 상승이 멈추질 않고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전쟁이 나면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한 게 정설인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반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달러마저 흔들려서 106포인트를 넘어간다면 한국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반대로 이제 원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본다면 세 가지 종목이 확 뛰는 것 같아요. 첫째, 기아차, 현차. 그렇죠? 다음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기업들, 수출 기업들, 뭐 화학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철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원화 약세 수혜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적절한 약세는 오히려 기업 실적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 단 우리나라가 물가만 잘 잡을 수 있다면 한은 총재는 물가를 잘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사무소에는 대파 사건도 있었지만 난리가 났던 거죠. 금융주 실적이 먼저이고 이어 IT 빅테크 실적이 이어질 전망인데 마지막 브레이크인 기업 실적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좀 슬로우 다운해진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이 좀 생길 수 있다. 개인적으로 아직 상승장이 끝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저는 존버를 추천한다. 이번 기회는 참아야 된다.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시장은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팔 것이냐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면 저는 사지는 못하지만 있는 걸 가지고 존버는 해야 될 것 같다. 문제는 이제 어떤 종목은 존버하고 어떤 종목은 팔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복잡하지만 일단은 존버를 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까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이 아사르장이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어있는 이 상황이 현재 미국의 복잡한 심내, 글로벌 시장의 가장 저변에 흐르는 것은 선거인데 둘이 붙어있다. 바이든의 놀라운 추격력으로 붙었다는 거죠. 여기서 잘 관리를 해서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면 바이든이 승리하고 이 위기에서 무너지면 바이든은 무너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 올려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상담을 주로 많이 해드리는데 저희는 리딩 이렇게 해서 상담하는 건 아닙니다. 종목 뭘 사라 상담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물렸는지 얼마로 더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니까 상담 내용이 문제가 있는 리딩 방향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한번 카페에 들어오셔서 카페 퀄리티를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 카페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선빵을 맞았다. 어제 맞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건 없다. 이 두 가지. 다음에 미국이 뭔가를 해결해야 될 분위기다. 바이든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뀐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싸움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너무 부정적으로 시각을 갖지 말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